영숙은 병원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 앞이었지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석 달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낮은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쓸어내리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빨랐지요. 응,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내일부터 해외 나가. 남편 사업 때문에 급하게 결정됐어.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언제쯤 돌아오는데? 아직 모르겠어.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복도 끝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엄마, 그리고 전세 아파트랑 차는 정리했어. 뭐? 돈이 필요해서. 미안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영숙과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딸에게 마련해준 전세였습니다. 차 역시 3년 전 환갑 선물로 사준 것이었지요. 딸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영숙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김영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통화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영숙은 72살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낯선 집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에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지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핸들을 잡았지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딸은 떠났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말입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방이었지요.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안경과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한 달 전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지요. 여보,
이건 당신만 열어보시오. 절대 지연에게는 알리지 말고. 남편은 침대에 누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영숙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의 전화 이후 마음 한편에 묘한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지요. 빌라 3채, 상가 1채의 소유권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은행 예금 증서도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지요. 여보, 미안하오. 평생 당신 몰래 이것저것 모아뒀어. 재개발 지역에 작은 빌라를 사고 조금씩 적금을 붓고 그랬어. 당신은 늘 검소하게 사셨으니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걸로 당신을 지키시오. 지연에겐 당분간 알리지 마시오. 그 아이가 진짜로 어른이 될 때까지.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평생 낡은 작업복을 입고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면서도 뒤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쓸쓸한 빛이었지요. 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사랑이었으며 앞으로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너지고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그날이 올 것임을 말입니다. 그때까지 영숙은 조용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척, 외로운 척,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처럼 살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라 믿었으니까요.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몸은 움직였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지요. 새벽 5시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차를 마시며 어젯밤 읽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그것이 실제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믿기 어려웠지요.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낡은 버스를 몰고 집에서는 TV 앞에 앉아 뉴스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빌라를 여러 채 소유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다시 꺼내 등기부 등본을 펼쳤습니다. 주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었지요.
지역개발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숙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지요.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네였습니다. 영숙은 등기부에 적힌 번지를 찾아 걸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외벽은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이곳을 사두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옆집에서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거래하던 곳이었지요. 등기부에 법무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시청 근처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맞았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부동산들이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컴퓨터로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고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상속 등기는 하셨나요? 아직입니다. 그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상속인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진짜였습니다. 빌라도 예금도 모두 실제했습니다. 혹시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 또 있으신가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딸분과 협의 분할하시거나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셔야 합니다.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 지연. 어제 전화로 차갑게 통보하고 떠난 그 아이.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숙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딸에게도 상속 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에겐 당분간 알리지 마시오. 남편은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영숙은 건물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지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전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날. 모든 순간에 영숙과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진은 달랐습니다. 딸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랑했지요. 영숙은 그런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은 돈이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엄마를 버렸습니다. 전세금도 차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지요. 영숙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세 아파트 명의 변경 통지서였습니다. 계약자가 지연해서 제3자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지요. 딸이 전세금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입니다. 영숙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저는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전세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닌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따님 되시는 분이 계약 처리하신 건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원래 보증금은 어르신 명의 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적 조치. 딸을 고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어른이 될 때까지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아직 철이 없다는 것을, 언젠가 깨달아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딸을 추궁하지 않기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대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무너지고 후회하며 진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남편이 바랐던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을 위한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다려보자.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언젠가 진실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영숙은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웃으며 인사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알리지 마시오. 그 말에 무게를 곱씹었지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몇 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슈퍼 주인 박 여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지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지요. 박 여사는요? 저야 늘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영숙 씨 따님이 외국 나갔다면서요. 영숙은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입니다. 내 남편 일 때문에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영숙 씨는 혼자 계시겠네요. 따님이 효녀라던데 어머니 두고 가면 섭섭하시겠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걸으면서도 박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효녀.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정자를 지나쳤습니다. 노인 몇 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지나가자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쯧쯧, 딸이 엄마 버리고 갔다던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돌아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위안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영숙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그런데 지연이 연락 안 되는데 괜찮은 거예요? 요즘 핸드폰도 안 받고.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정신없나 봐. 나도 연락이 뜸하구나. 아, 그렇군요. 혹시 연락되면 전화 좀 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그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난 것입니다. 친구도 어머니도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려는 듯이 말입니다. 영숙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딸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의 말대로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 끝에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영숙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시청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영숙은 자리에 앉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아파트가 딸 명의로 처분된 일,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단 전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어르신 계좌에서 나갔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럼 딸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라 조정을 먼저 권유하겠지만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는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니 법정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입니다. 하지만 협의 분할로 어르신이 전부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따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법정 상속으로 가야겠지요. 그럼 따님도 재산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따님과 대화해 보셨나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니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따님과 통화를 시도해 보세요.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맞았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지요. 영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추궁하지 않기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대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척, 외로운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입니다. 남편의 재산은 숨기기로 했습니다. 상속 등기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딸이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어른이 될 때까지.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었지요. 딸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돈도 남편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때 딸은 깨달을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영숙은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며 어머니로서 마지막 사랑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창밖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별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딸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지요. 영숙은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샀고 낡은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요. 이웃들은 그런 영숙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슈퍼방 여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아요. 딸한테 연락은 되세요? 아니요. 바쁜가 봐요. 방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은 해야지. 요새 젊은 것들은 정말.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슈퍼를 나왔습니다. 불쌍하다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동네 정자에서도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영숙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 참 안 됐어. 딸 하나 믿고 살았는데.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를 뭐로 아는지. 영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문이 나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 독촉장이었습니다. 연체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우편물이 왔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왔습니다. 대출 회사였지요. 영숙은 우편물들을 식탁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딸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독촉장들이 오고 있어. 무슨 일이니? 답장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은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 보호자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지요. 네, 어머니입니다. 채권 추심 회사입니다. 김지연 씨가 대출금을 연체 중인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증인이신 어머님께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선 적 없는데요. 서류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자신의 이름을 몰래 사용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저희는 서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세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빚까지 어머니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영숙은 다음 날 다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따님이 어머님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책임 안 져도 되나요? 네, 고소하시면 됩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문제 없어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소. 딸을 형사 고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인데요.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어르신이 빚을 떠안게 돼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며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조치하셔야 해요. 영숙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쏟아졌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무력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지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요. 눈가는 퀭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비밀번호가 그대로라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왜 왔니? 엄마, 나 갈 데가 없어요. 지연은 흐느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헤어졌어요. 걔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돈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왔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영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며 딸을 훔쳐보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를 2잔 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하나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 미안해요. 영숙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이 반가우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지요. 잠시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나 일 구해볼게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라.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가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에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 이야기하자. 고마워요, 엄마. 영숙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딸이 진짜로 변하는지 아니면 단지 도피처가 필요해서 온 것인지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의 재산은 여전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딸이 그것을 알면 또다시 의지하려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지연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놓았지요. 영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일 좀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근데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되니? 3천만 원 정도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지요. 그러나 영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지. 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제가 만든 빚이니까. 내 이름으로 보증 선 것도 있더구나.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엄마, 정말 미안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변호사한테 갔더니 고소하라고 하더라.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영숙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고소는 안 할 거다.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해. 이래서 갚아라. 네, 엄마. 지연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뒤에서 딸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고 나이도 애매했지요. 며칠 뒤 지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첫날 출근하는 지연을 영숙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엄마.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딸이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 조끼를 입고 반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삶의 무게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지요. 영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편의점 일과 함께 낮에는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후에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밤에는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지요. 영숙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수수해졌지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봉투 하나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영숙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첫 월급 받았어요. 기 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한테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됐다. 내가 가져라. 빚부터 갚아라. 엄마, 나는 괜찮아. 내가 더 필요해.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딸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 채권 추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이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 어머님이시죠? 네, 김지연 씨가 매달 성실하게 갚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2년 안에 완납 가능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와 쓰러지듯 잠든 것이지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지요. 저녁 무렵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밥상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이 많은 걸 언제 다 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많이 먹어라.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맛있어서요.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많이 먹어. 일하려면 기운 있어야지. 네, 엄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지연이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영숙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엄마, 사실은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점장님이 낮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정직원으로요.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정직원? 네. 급여도 더 많고 밤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엄마,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다니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러워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지연은 영숙을 안았습니다. 영숙도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책임을 배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알려주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지요. 여보, 우리 딸 잘 크고 있어요.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